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입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하철 외주화와 매피아 등의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부산 지하철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박원순 시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7개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44개 외주 운영업체 1,549명이 부산 지하철 14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정직원의 41%가 외주업체 직원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외주화를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부산시는 정비 업무 등 안전 관련 직무의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연장구간 개통에 따라 궤도, 전기 분야 모터카 운전 업무, 통신 단말 장치 유지 보수 업무, 전동차 월상 검수 업무 등을 외주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과도한 특혜를 받았던 전적자를 전면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차량 기준의 전동차 이동 업무 용역을 따낸 사람은 전 부산교통공사 열차 운영 차장들입니다. 부산시는 이들의 용역 수준은 오히려 정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안전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석해 시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병수 부산시장은 토론회 개최는커녕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모두 지자체 산하기관입니다. 지자체장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안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시민들이 안전해지고 의지가 약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고를 은폐하려는 문화입니다. 안전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뉴스가 알고 싶다.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반올림 관련된 이종란 노무사님과 미디어폭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올림, 우리 미디어폭국이 이제 몇 차례 영상을 이제 관련돼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실제 주인공이 나오신 거잖아요. 네.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런 장기간의 어떤 이런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신 당사자이지만은 사실 되게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먼저 간단하게 요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상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관련된 내용. 네. 일단 2007년도에 이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 황유미 씨가 23살에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자신의 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외쳤던 황유미 씨 아버님께서 이런 시민사회단체 호소를 해오셨고, 그 만남이 계기가 돼서 이제까지 오게 됐는데요. 2007년 11월 발족하고 지금까지 사실 처음에 했었던 일은 반도체 공정에서 어떤 위해 환경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황유미 씨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찾아 나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 찾기부터 시작을 했고, 또 작업 환경에 대한 제보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그렇게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고, 삼성 또한 우리에 대해서 아예 무대응이거나 혹은 이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삼성의 대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발암물질 같은 건 전혀 없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태도였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2010년도에 또 황유미 씨와 똑같은 죽음이
박지원 씨가 또 돌아가시면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알려졌거든요. 그때 제보자가 정말 많이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계속 저희들은 집단 산재 신청을 해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것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달라는 싸움을 계속 해왔는데요. 2009년도에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에서 삼성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감광재 속에 벤젠, 그러니까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2012년도에 정부 조사에서도 산보연 조사에서도 그런 감광재 사용이나 에폭시 소지 이러한 화학물질 때문에 노동자들이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들이 발생하고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그 뒤로는 이제 황유미 씨, 이수경 씨 이러한 백혈병 사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법원을 통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총 11분 정도가 공단과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왔고요. 그리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으로도 이 문제가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졌고 그 힘에 힘입어서 2014년도 5월에 권오현 대표이사,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유감 표명을 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대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성실한 대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농성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주인공이라는 이제 표현을 왜 했었냐면 사실 이제 이게 그 묻혀질 수 있던 얘기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 어떤 발암물질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끌고 나오셨는데 지금도 삼성전자 관련된 블로그에 보면은 굉장히 자기들은 안전하다. 발암물질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 아까 산보연이나 이런 그 데이터로 이제 나왔는데 왜 삼성은 자꾸 자기네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태도가 정말 큰 문제가 있는데요. 있는 사실도 없다고 발뺌하고 그런 거를 언론 통제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들의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화학물질 정보는 아직까지 다 영업비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노동부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 법적으로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 작업 환경 측정 자료나 그러한 것 또한 노동부에서조차 그것이 삼성의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산보연에서 밝혔다고 하는 그러한 벤젠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성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공장에서는 그런 게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업비밀로 가리고 제대로 측정하고 조사할 수 있지 못하게 그렇게 다 감추면서 안전하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언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미디어법국이 이제 계속 영상을 이제 취재를 하고 왔지만은 이렇게 웬만한 언론에서 사실은 이런 거 취재를 거의 안 하죠. 그 취재 현장 갔을 때, 반원 취재 현장 갔을 때 뭐 다른 매체 언론 기자들 본 적 있나요? 거의 뭐 미디어 오늘이나 뉴스케이도 한 번씩 보고요. 네, 그리고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좀 안쓰럽다 싶을 정도로 거의 언론들이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삼성의 힘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떤 특집 기사로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흔히 이제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게 있는데 지금 그 동안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그 싸우면서 언론들이 제대로 짚어본 적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2007년부터 이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사실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들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저희들을 거의 취재를 했었고 나머지 주요 언론사라고 하는 데들은 조중동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는 거의 취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그 박지원 씨가 똑같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23 돼서 돌아가신 박지원 씨의 죽음이 황유미 씨의 죽음과 동일했고 그 부분이 그때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삼성이 그때 되게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박지은 씨의 죽음에 대해서 삼성이 이 문제가 직업병과 무관하다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삼성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를 동원하는 것이었는데요. 2010년도 3월 말에 박지원 씨가 돌아가시고 4월 달에 삼성이 언론사들을 초청을 해서 반도체 공장을 그러니까 라인을 투어를 시키겠다.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청정한지를 눈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삼성 본관 앞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삼성 본관 앞에 차량 대형 버스 4대가 각 언론사들 기자들을 빼곡히 싣고 가더라고요. 그럼 그 언론사 기자들 취재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취재한 내용이 나왔을 거고, 네. 또 이제 그 관련된 광고도 또 이제 집행이 됐겠죠. 네. 네, 그때 봤을 때 전 정말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있는 줄을 그때 사실 처음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온 기사들은 대부분 무슨 날씨처럼 청명한 반도체 라인 이런 식의 기사였어요. 박지원 씨의 죽음에 대해서 나온 기사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반도체 공장이 깨끗하다라고 삼성의 입이 돼서 떠드는 대부분의 그런 식의 보도만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삼성이 정말 막강하게 이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삼성 광고로 이 길들여진 언론들이 어떤 사실 폐악질을 하는지 되게 좀 많이 뼈저리게 느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문제에 지금까지 계속 이 싸움이 또 계속되고 있고 삼성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언론 플레이로 결코 덮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디어 뽑고 이제 옆에서 이제 계속 취재를 하는데 어쩌면 이제 언론도 관심 이제 벌써 이제 9년 지나고 뭐 그때 이제 영화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좀 반응이 있었지만은 지금 또 이제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 걸 옆에서 이제 취재하면서 좀 느끼나요? 그 미디어 상으로나 아니면 포털 인터넷 상으로 보면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극영화라는 게 되게 파급력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농성장에 앉아 있어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모르게 뭐 빵을 주신다던가 아니면 배지를 팔고 있거든요. 배지를 대규모로 사 주신다거나 한두 개씩 사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포털상으로 많이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많이 관심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다. 마음만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구나. 그리고 그것을 또 알면데 270일이 넘는 농성에 한 몫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산재 승인을 받았으면은 된 거지 왜 농성을 하느냐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9주기가 넘었는데 농성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삼성 반도체 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피해자가 황유미 씨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되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요. 저희들한테 반올림의 제보가 들어온 숫자만 하더라도 220명이 넘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 220명 정도가 지금 상당히 이제 몸이 안 좋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내세우거나 아니면 뭐 이런 큰 병의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잠재적인 요인은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네, 일단은 아까 피해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223명 중에 76분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젊은 20대, 30대 암에 걸려서 백혈병 같은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 중에 223명 중에서 이제 겨우 산업재해를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11명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 마땅하지만 회사가 영업비밀로 화학물질 정보를 가리고 작업환경 정보를 다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 입증 책임이 또 노동자 측에 있는 상황에서 이걸 산재로 인정받기는 매우 더디고 어려운 작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업이 삼성이 좀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당장 존재했던 고통에 대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삼성에서는 뭐 자기네 어떤 이익이니까는 뭐 그렇게 막 좀 언론이나 이런 거 통제를 하면서 이제 자기도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 이 사람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정말 네. 20대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제 다 생명 정말 이 세상을 떠났는데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강력하게 뭔가 징계나 제재 조치가 벌써 이루어졌어야지 제가 볼 땐 마땅한데 정부의 모습은 어땠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겨우 11명째 이제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정말 심정으로서는 정말 삼성이 처벌될 때까지 정말 처벌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힘차게 싸우고 싶은데, 지금 현재의 그 정부의 태도는 이들을 산업재해를 인정할까 말까도 증거 하나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노출 수준이 미약하면 불승인 이렇게 계속 남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규명을 하기가, 진실 규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 직업병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냐면 이것이 일단 직업성 암, 그러니까 주로 직업성 암에 대한 이제 피해인데, 암의 잠복 기간이 일단 10년 막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10년 전에 작업 환경 속에서 어떠한 유해 물질에 노출돼서 이 병에 걸렸는지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재보험 제도가 만약에 이렇게 입증을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의 추정과 개연성만으로 손쉽게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산재 인정되는 분도 많을 텐데, 우리나라 법이 아직까지 그렇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자한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속에서 과거에 10년 전에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이 굉장히 산업 변화, 그러니까 이제 공정 작업 공정이나 그렇죠. 그렇죠. 빨리 됐죠. 네, 그 공정 변화도 되게 빠르고, 지금 현재 뭘 측정해 볼래야 과거 환경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바뀌거나 개선되거나 혹은 없어지거나 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규명이 안 되는 것은 올곧이 노동자들의 불승인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러한 약점 때문에 삼성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중요한 이제 데이터, 당시 이제 사용됐던 그 물질을 네. 지금 영업비밀을 이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이런 산재 승인을 하지 않는데, 왜 정부는 꼭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까요? 다른 데서는 정말 어설프게 이제 하면서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게 엄격하게 이제 노동자가 그걸 다 규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나라마다 되게 산재보험 제도가 굉장히 다른데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 형태의 산재보험이라고 하고,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엔 이렇게 민사상 징벌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하고, 각 국가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재 인정률이, 직업성암 산재 인정률이 0.1%뿐이 안 되거든요. 1%도 안 돼요. 이렇게까지 낮은 경우는 뭐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공장이나 같은 그 직업 군에서 223명이 어떤 환자가 발생했는데 11명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나라 그 산재 관련된 사람들 보면 정말 이건 너네 나라 정말 이상한 미개한 나라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삼성에서 지금 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화를 좀 하셨나요? 뭐 삼성 관계자 와갖고 얘기를 뭐 지속적으로 뭐 만나서 하고 있나요? 일단은 농성 전에 저희가 삼성과의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초에 일찍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황유미 씨가 1심 법정에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인정을 받았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항소를 했는데 그때 삼성도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삼성이 주도하는 그런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삼성이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 삼성의 속내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었던 1심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었던 거를 고꾸라뜨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어떤 조정 합의를 통한 그러한 것을 보상으로 끝나고 이 산재 인정 판결이라고 하는 산재 인정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없애고 싶은 마음에서 처음에 대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산재는 네. 산재 1심 이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우리끼리 네. 합의해서 네. 보상만 해주겠다 이런 네. 부분을 이제 가려고 했던 네, 거죠. 그래서 사실 협상 그러한 대화 시작부터 시작하면 2013년도부터여서 한 3년 정도 전부터 시작돼서 되게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단지 이걸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그것을 놓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산재 인정은 산재 인정대로 받고, 법정 바깥에서의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이 협상이 처음에 시작이 됐고, 2013년도 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속내가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도 피해자들과 반올림이 이제 똘똘 뭉쳐서 잘 싸워왔던 거지, 삼성이 바랬었던 몇 명에 대한 피해 보상에 그친 게 아니라 의제를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 이 세 가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몇 명이 아니라 전체 지금 드러난 피해자들 수백 명이 되는데, 이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는 직업병 피해를 봤었던 혹은 그렇게 주장하는 피해자들 전체로 보상 대상을 넓혀야 된다, 이러한 합의를 어렵게 봤는데, 그 뒤로는 이제 뭐 반올림은 빠져라 하면서 계속 삼성이 이렇게 협상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임하했었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이 2014년도 초에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권오현 대표이사가 얼마 후에 다시 성실하게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어졌었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여전히 이제 계속 어떤 꼼수,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또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대화 방식을 취했어요. 뭐냐면 협상장에 나갔었던 피해자는 8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8명 많은 피해자 중에서 예. 8명이었는데, 예, 그 8명에 대한 보상 우선을 하겠다. 우선 보상을 그분들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이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거는 절대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이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당장 뭐 우선 협상장에 임한 피해자부터 그렇게 보상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싸우다가 일부 피해자들이 또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또 별도로 나가서 또 이제 6명의 피해자분들은 가족대책이라는 걸로 또 다시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졌었거든요. 이제 그 삼성에서 이제 투출해 해갖고 이제 각계던투라고 해야죠. 이제 네. 보상이라는 어떤 미끼를 던지면서 자꾸 이제 그 반올림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그 네. 대응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장기간 이 반올림 관련해서 취재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른 그 어떤 그 시위 현장이나 그 뭐 파업 현장과 이 반올림과 뭐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이 그 노무사님 계속 꾸준하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옆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반올림에 오시는 분들이 뭔가 다른 데랑 많이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스타일 자체가 그 와일드한 반면에 다른 곳은 여기는 좀 서포트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 농성장 자체가 되게 그 예술가의 결합으로 되게 아름답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뭐 꽃신들 이런 것들이 네. 딱 진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끄는 것 같고요. 이어 말하기라는 또 프로그램 같은 걸로 그 항상 그 주변에 출퇴근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어 말하기라는 마이크와 앰프를 통해서 그 이목을 끌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그 항상 선전이나 광고를 우리는 이렇게 그 농성을 하고 있다, 뭐 때문에 농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다른 농성장도 뭐
이렇게 이게 뭐 그런 것들 잘 하지만, 있지만 예. 여기 이제 예. 훨씬 더 이제 예,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광고와- 관심 많이 끄는 게 있다. 네. 그 영상 한번 봤더니 되게 낮아요. 정말 그래갖고 막 이러면서 막 그 그렇죠. 초반에. 예,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좀 높아졌네. 네. 자, 이제 그 농성이 이제 계속 길어지면서 213일. 사실 이런 농성의 어떤 날짜는 짧을수록 좋은데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최종 목표는 어디인가요? 어떤 목적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농성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한데요. 직업병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입니다. 근데 그 올바른 해결이라는 것이 삼성이 약속했던 그 사회적 대화, 그 약속했던 세 가지 의제,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상해라 이런 것인데요. 재발 방지 대책은 농성하면서 이제 다행히 합의를 봤는데 아직까지 사과 문제랑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사과의 방식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심 어린 사과, 대표자가 하는,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냥 유감스럽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고, 그리고 9년 동안 산재 은폐를 하기 위해서 삼성이 많이 했었거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담긴 그러한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삼성이 보상 문제에 있어서 대화하는 도중에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제3자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직접 협상을 하다가 직접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삼성이 제3자 조정위원회를 받아보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꾸려졌고 반올림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관계자가 아니요, 민간 조정위원회고 사회적 명망가들이 조정위원회로 꾸려졌었고, 그렇다면 그 조정위원회를 통한 성실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면 되는데 그것 또한 조정 권고안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조정 권고안 이후로는 삼성이 조정 권고안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아니 뭐 자기 멋대로 뭐 네. 처음에는 그냥 직접 대화 안 되니까 뭐 네. 삼자한테 맡겨놓자 그러고 그러면 삼자한테 맡겼으면 그거에 대해 공고안에 따르면 되는데 네, 따르지 네.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따르지 않으면서 뭘 했냐,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삼성 자체 보상기구를 만들었어요. 그 보상기구를 통해서 2015년 12월 말까지 보상 신청을 하는 피해자에 한해서만 보상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그 보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데요. 일단 조정 권고안이 내놓은 보상 내용보다 많이 후퇴가 됐습니다. 빠진 질병도 있고 근무기간도 축소를 시켜놓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두어서 피해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이고, 또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삼성이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죠. 그 보상을 분명히 해주면서 그 보상 내역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겠죠. 네. 심지어는 수령 확인증이라는 것이 우편물로 배달받은 피해자가 있었는데 보상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이 수령 확인증을 작성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그 수령 확인증 내용에는 보상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3자에게 얘기하면 전부 반환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은수미원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삼성이 하는 그 자체 보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산재 은폐 수단으로 지금 악용되고 있고, 전부의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배제를 시키는 방식이고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보상에 대한 해법은 그런 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약속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제 행태를 보면은 사과하는 부분은 일본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유감스럽다는 굉장히 형식적인 그 사과는 너무 똑같고, 보상 부분은 이 보통 이제 그 어떤 건설회사가 용역을 동원해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그 집들 철거하면서 내세우는 그런 보상이랑 너무 이 방식이 흡사한데, 사실 이제 뭐 글로벌 기업,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무너지면 너무 경제가 흔들린다는 그런
걸 내세우는 기업 측은 참 치졸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이 이렇게 못하고 있으면은 정부가 좀 나서야 될 필요가 계속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고민이거든요. 고용노동부나 정부가 앞으로 뭘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나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 바라는 점 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과 동종업계의 경쟁 업체인 SK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특집으로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에서도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불과 몇 달 만에 그 SK 하이닉스 경영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인 회사가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를 꾸려서 보상과 예방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라는 것이 꾸려졌고, 거기에 이제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독립적인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지원보상위원회라고 해서 아주 폭넓은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만들고, 또 하이닉스 측에 127가지의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사항을 이행하라고 127가지 제언을 했더니 하이닉스가 내년까지 그것을 다 지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사과, 그다음에 보상, 재벌 방지가 다 이루어진 거네요? 네. 사실 SK 하이닉스는 드러난 피해자가 삼성만큼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얘기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리고 2년 전에 제기했는데 지금 어떤 그 검증위원회 재원까지 거의 전부 다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9년째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이 삼성의 오만이 정말 많이 얘기되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네. 삼성이 이런 치졸한 짓, 정말 이건 제가 볼 때 치졸하거나, 아까 SK 그 하이닉스에 비하면은 정말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행태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알렸으면 하는데, 정말 사람들은 또 많이 아직 이제 뭐 포털이나 뉴스 이런 데서 잘 알려지지 않고, 네, 뭐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한마디씩 해주시면. 네. 어쨌든 언론 통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어 말하기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다른 외부 인사들 초청해서 이어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전직 삼성 출입기자, 그러니까 전직 다른 신문사에서 일을 했었던 분이 이어 말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삼성에 출입하는 기자가 500명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한 해에 2조 8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 언론사의 광고 홍보비로 쓰고 있다. 한마디로 삼성이 주는 광고 수입에 의존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제대로 이러한 사실 가장 큰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이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언론 구조나 언론 문제가 좀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좀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피해자가 희귀하다는 병인데도 삼성에 4명이나 있거든요. 비슷한 전신성경화증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뭐 하반신 마비도 되고 두 눈의 시력을 잃기도 하고 전신이 마비되기도 하고 그런 고통이 여전히 현존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 반올림 활동가도 그렇고 앞장서 싸우는 피해자 가족들도 그렇고 끝까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삼성의 해결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이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려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덜어지길 희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성 출입기자인데 반올림 출입기자잖아요. 우리 미디어보고 반올림 출입기자로서 이제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취재 계속 하실 거죠?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지만은
반올림 정말 취재 기자답게 정말 많은 언론들이 이 얘기를 외면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뭐 미디어법 같은 1인 미디어가 네, 그걸 엄청 큰 힘을 주고 있어요. 그 제대로 보도를 하면은 저는 언젠가 이 문제가 공론화될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긴 싸움, 정말 힘든 싸움, 그래도 뭐 건강 잃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자가 간다. 김종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세월호 관련 취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취재하고 오셨는데, 지금 몇 명이나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특조위 활동은 말씀 주신 대로 6월 30일부로 강제 종료가 됐습니다. 바로 7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92명의 공무원 중에서 72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명가량. 이거 20명가량 속에서는 이제 파견직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따로 이제 특채를 통해서 뽑은 공무원들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 그 빠진 공무원들 대부분이 조사관들이라는 점이에요. 조사관. 말 그대로 이제 피해에 대해서 이 참사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된 겁니다. 정부 해수부의 이제 복귀 명령에 의해서.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일단은 한 70여 명 가량 되는데 이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냐? 지원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이후에 백서 발간이라든지 리포트, 무슨 프레젠테이션 이런 뒤에 후반 작업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만 남아있는 거고요. 조사관들이 빠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조사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조사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뭐 나온 것도 없는데 뭐 지금 제대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백서를 만들어봤자 지금 뭐 전혀 얼토당토한 얘기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특조위 지금 뭐 계속 연장을 그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특조위 활동은 뭐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뭐 어떤 조사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일단은 특조위 측에서 지난 활동 기간 동안 자기들 스스로 밝힌 게 30%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했어요. 배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조사치가 미진했고 지원금이 안 나오는 게 일단은 지금 가장 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이 이제 종료가 그렇죠. 예산 자체가 6월 30일부로 완전히 종료가 됐기 때문에 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안 나오고 장관급인 특조위원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월급이 안 나오고 있고 활동비, 취재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조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모든 금액을 조사위원들 자비로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심각한 상황이고요. 어려운 점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박종훈 상임위원, 그 박종훈 변호사인데 특조위원이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좀 어려우세요? 의원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글쎄 일단은 그 7월 1일부터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경비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개인 부분들이 돈으로 해야지, 있어서. 개인 돈. 그러면 변호사님 조사 활동은 좀 가능하겠어요? 원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한다는 거니까. 네. 저쪽에서 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조사 활동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예. 계속 해야죠. 하고 진술하라고 하고 안 하면 동행명령하고 동행명령 말 안 들으면 명령장 발부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거는 이제 법률적 다툼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예컨대 그 사람들이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랬더니 우리가 가태료를 때렸더니 가태료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법원 가서 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특조위를 일반 시민들이 좀 어떤 차원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네. 여기저기서 뭐 교회나 이런 뭐 가족분들도 이거 네. 뭐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냐. 그렇죠. 밥 사먹는 거야 개인 돈으로 그럴 수 있지만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주장에 의하면 네. 우리는 지금 조사활동 기관이고 다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장에 의하면 뭐 저쪽은 뭐 인정 않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그 공무원으로서 그 기부금을 받거나 이게 좀 곤란해요. 네, 아시겠죠? 네, 잘못하면 이게 다 뇌물이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우리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상임위원들도 전부 다 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급여도 수령하지 않겠고 가정차량도 반납하고 네. 기비카드도 다 반납해가지고 네. 이제 알아서 자기 돈으로 밥 사 먹고 출퇴근하고 뭐 필요하면 뭐 자기 돈으로 뭘 하든가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뭐 예산 집행이 안 돼갖고 한마디로 이제 돈줄을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돈줄 막아놓고 사람 빼고 하는데 이제 또 뭐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은 좀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유가족들이랑 여러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일전에 박주민 변호사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특조위에게 해줄 수 있는 바는 응원, 잘 버틸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지원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특조위 자체가 공무원입니다. 지원을 함부로 받아서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이 문제예요. 뭐냐면은 돈 안 주고 일도 그 직원들 빼갖고 정말 손과 발 다 묶어놓고 밥 먹겠다고 해서 시민이 밥에 넣어주면은 이거는 불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다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고서 이 특조위가 니네들 활동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만 쓰고 있다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여당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악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이게 빗대지면은 옛날 그 반민특위를 이승만 정권이 정말 묶어놓고 언론 플레이하고 막 공격했던 거랑 너무나 흡사한데. 자, 이 특조위를 지금 국회 차원에서 연장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 그 법안도 이제 발의됐는데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상정 자체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182석 그러니까 180석 이상 나와야 이제 법 개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야당 아무리 이제 여소야대의 국면이지만 170석을 살짝 넘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반드시 8에서 9석 정도는 당의 정부의 안과 좀 반대되는 의견이 표명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하라 이런 압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의장은 어렵다 표명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직권상정 그러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주장과 그래도 다른 사람이 직권상정 갖고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다시 쓴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결국은 이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아쉬운 게 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지금 다뤘잖아요. 2호 선거가 종료되니까 이 부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 선거 전에도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 주신 대로 기산점 세월호 특조위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이미 세월호 특조위 출범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명징한 시점에 대해서 다루질 않았잖아요. 근데 가장 심각하게 정부에서도 솔직히 이제 1월 1일 특조위가 이제 법령이 발의된 1월 1일부터 이걸 정확하게 명징하게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특조위 강제 종료를 6월 30일로 받냐? 특조위에서 청와대 조사를 밝히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특조위는 이제 활동이 6월 30일부로 종료다. 강압을 넣은 겁니다. 솔직히 다른 특조위 여태까지 나온 여러 특조위 봤을 때 법이 발령된 1월 1일부터 이런 식으로 발령된 날부터 특조위가 계산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일단 조사는 다 끝내고 백서를 만들 때
좀 시간이 모자라갖고 유예 기간을 준 적은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 조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조사 30%밖에 안 됐으니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그 특조위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래 예정된 날짜에 비해서 지금 세월호 그 선체 인양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럼요. 이번 달이면 지금 세월호 지금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이제 정말 특조위원들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증거자료를 다 확인하고 어떻게 배가 침몰했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증거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수들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수들기를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몇 번 연기가 되고 시도를 했다가 그것도 이제 그나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날씨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 날씨에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날씨만으로 우리가 탓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전문가를 만났는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간 좀 정부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쉬쉬했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저거는 저는 기술적으로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저거 90몇 개로 줄어면 지금 배를 갖다가 배가 그러니까 배 위에다가 배 선상 위에다가 한 것도 아니고 배 가쪽으로 지금 둘레에다가 지금 그걸 다 뚫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거 막 그런 상태에서 이걸 돌아버리면 철판도 얇은데 그것도 배가 지금 다 부식이 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배가 부식이 됐으면 거기에 들다가 만약에 크랙이 딱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다 나가버린다고 용접 부위가. 지금 계속 근데 선수들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지금 녹도 썰었지 거기에다가 저기 배 아래 이렇게 지금 다 그 탱크 같은 그 뭐 저기 그니까 저 애들이 있었던 방이라든지 이게 지금 다 물이 다 차가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무게에다가 이게 들게 되면 철판은 얇고 녹은 다 썰어가 있을 테고 이게 들다가 만약에 잘못 들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이제 녹슨 부위에서 이게 만약에 크랙이 가서 터져버리게 되면 쫙 배가 그냥 쫙 갈라지듯이 다 터져. 상황실비지 이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그 우리 배 만드는 사람들은 웃었다고 다. 바보들 아니냐.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 방식이 잘못됐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전 우리가 선체 인양 방식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될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좀 얘기가 좀 다르게 전개될 것 같은데요. 상하이 셀비지라는 업체 자체가 예. 이런 경험이 이렇게 큰 배를 들어올린 경험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가족들이나 시민사회에서 보는 입장은 상하이 셀비지는 정말 싼 값에 가장 그 중에 가격이 그 입찰 업체 중에 가장 싼 가격을 낸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전문가가 지금 지적했듯이 구멍을 90개 이상을 92개를 뚫었습니다. 지름 1m짜리 세월호에다가 그걸 그리고 측면으로 다 뚫어놨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세월호의 그 판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큰 배지만 이 판 자체가 워낙 얇은 판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에다가 구멍을 1m짜리 다 뚫어 놓으니까 여기다가 부력제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과연 들어 올릴 때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견디겠냐는 의문인데 여기 그 전문가가 배 만드는 사람인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 만드는 건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들 때 쇠사슬이나 이런 것들 와이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페인트 칠을 했으면은 이게 코팅이 되니까는 녹이 안 쓰는데 지금 구멍을 엄청 뚫어놓고 계속 밀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손상인 게 그 와이어 작업을 할 때 찢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 크랙이 나는 순간, 그 금이 가는 순간 쭉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리프트를 올리겠다고 했다가 리프트도 결국엔 안 되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와이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멍이 그렇게 뚫린 상황에서 바다 밑이라고 지금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있고 결국에는 제가 이 분과의 인터뷰를 딱 하고 나서 느낀 바는 과연 세월호를 좀 조심스럽지만 정부가 들어올릴 의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유가족 아버님 나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하다 보니까 내가 잠수 전문가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전문가나 이거 좀 아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선체 인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고, 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바가 뭐냐, 결국에는 세월호가 온전한 인양이 이대로 이제 돈은 돈대로 나간다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느 순간 온전한 인양이 어렵겠다고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세월호를 이제 절단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인양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는 뭐냐, 책임자에 관련해 가지고 소위 속된 말로 장관 목 치고 차관 몇 명 목 치고 이대로 그냥 끝내버리고 정부 책임졌다 이렇게 할까 봐 무책임한 모습으로 그냥 나아갈까, 그 모습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엔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최근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어찌됐던 중요한 거는 선체가 인양됐을 때 이 조사가 굉장히 세월호 특조위 관련돼서도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구멍을 다 뚫어놓고 그 다음에 녹이 슬고 그 다음에 격자나 이제 밑에 방들의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 제대로 그러니까 선체가 인양될지라도 이게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저 하다 보니까 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별다른 뭐 문제 없었다. 그냥 뭐 과정에 의한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그걸로 딱 끝날까봐.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지금 해수부도 알고 있습니다. 특조위 자체가 이렇게 강제 종료시킨 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특조위에게 참관인식으로 백서 기간에 세월호가 올라오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게 하겠다 말은 해놓는데, 과연 조사 기능이 법적으로 상실된 특조위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과연 어떤 조사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그 관련된 부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번 훑을 수 있겠지만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요구할 때 과연 줄 것이냐, 이 부분도 있죠. 지금도 7월 1일 이후에 제가 그 부분을 또 이제 박종훈 상임위원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 권한이 없음을 상당히 우려함을 받았는데, 과연 시간이 더 지날수록 얼마나 특조위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여전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꾸 저는 세월호의 인양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꾸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정현 전 홍보수석, 지금 이제 순천시 의원과 KBS 그렇죠. 김시곤 보도국장 간의 대화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도 하필이면은 그렇죠. TBS를 근데 하필이면 대통령이 그러면 다 봐야지, 뭐 거기 대통령이라고 뭐든지 언론에, 그러니까 이게 그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에 너무너무 웃긴 게, 통상적인 업무라 그러는데 방송법의 이 프로그램의 어떤 편성과 이런 부분에 관여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통상적인 업무라는 거 참 좀 웃긴 말이었는데, 이거를 볼 때마다 정말 유가족의 마음은 정말 두 번, 세 번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연행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에 벌써 세 번째 여름에 지금 농성을 이어오면서 유가족들에 대한 압박과 투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게 상부의 지침에 의거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지금 강한 추론을 했었는데, 저는 그게 점점 확신으로 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그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 정부가 세월호를 어떻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농성을 마무리한 지난 7월 2일입니다. 토요일 날 한고은 양의 2학년 일반 단원고 2학년 일반 고은 양의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설득력이 나서서 설득력이 처음 들었을 때 그래서 특조위가 계속 이렇게 지켜주는 거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글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실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느끼고 보고 그러는데도 이게 새로운 사실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마다 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고 더 깊고 더
감추는 게 새로운 게 많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면서 저희 정부가 저희 큰아이를 데려간 정부잖아요, 이 정부가. 근데 저희 작은아이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큰아이 데려간 정부를 짧게는 한 2년 안으로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만한 대한민국에 우리 힘없는 우리 같은 아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러 가야 된다는 그 현실이 저는 기가 막혀요. 네. 정말 기가 막히죠. 저희 큰아이를 데려간 정부인데 그 정부를 저희 작은아이가 지키러 가야 된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기가 막히는. 네, 그래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저희 아이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인 이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저희 작은아이는 딸이었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아들이다 보니까.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이 부모님의 이 참담한 심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정서상으로도,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도,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지금 세월호 관련돼서 제대로 해결되는 게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노밖에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제 우리 김 기자가 이제 계속 이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고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정부를 압박해야 됩니다. 정부를 압박하는 게. 정부를 압박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개정되고 특조위 활동이 보장되고 온전한 인양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업체를 했다면은, 경험이 미숙한 이 상하실 비지 말고 제대로 된 업체를 했다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어쩌면 철저하게 계산된 소위 얘기하는 상급기관에 의한 의도가 아닐까 하는 요즘에 강한 의심이 세월호 취재를 하면 할수록 더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 더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부를 압박하고 국회를 압박해서 뭔가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김 기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상하이 셀비지 했을 때도 사람 반대를 했었잖아요. 걔네들 기술력 없다. 그렇죠. 근데도 밀고 나갔어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해야 된다. 그냥 밀고 나갔어. 그러니까 결국 우려가 정말 사실화된 일들이 계속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세월호 당일에도 그랬잖아요. 설마 우리 아이들이 죽었을까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마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이 설마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정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이런 부분들 좀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좀 못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 결국에는 국민의 여론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고, 저는 이번 이정현 홍보수석 사태를 하나의 좀 반등의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이대로 우야무야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 특검으로 가서 이 정부가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태를 보여왔는지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정현의 어떤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방송사, 언론사 내부에서 킬당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모아서 본다면 정말 분명히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통제 없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 통제 다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언론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지금 몇 주 동안 이제 계속 이제 야간에 낮에 편집 작업하고 또 이제 밤에 또 취재 가고 힘들어요. 힘든데 해야죠. 지난주에는 또 이제 우리 김 기자가 어머님 뒷모습 얘기를 했는데, 참 페이북에 또 박주민 변호사 또 얘기가 올라갔었어요. 정말
힘이 빠진 모습, 이런 모습들 보면서 좀 힘나는 그런 얘기를 좀 갖고 왔으면 하는데 참 많이 그래서 힘들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더 아임피터를 통해서 김기자가 만나를 통해서 저는 좀 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어떤 식으로 접근되고 있는지 좀 더 실질적인 조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좀 정보를 접근하려고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물론 유가족들의 아픔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언론의 역할 그리고 우리 더 아임피터의 역할은 제대로 된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를 제대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점점 더 느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김종 기자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고달퍼지겠지만은 사실 쓰러지기 전에 제가 이제 맛있는 뭐 보양식으로 대접해드릴 테니까는 뭐 사실 이제 유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는 정말 활동가처럼 뛰어다니는 어떤 기자들, 정말 여덟 기자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 기자가 힘들지만 또 이제 뛰어다녀야 되죠. 그 세월호가 끝날 때까지만큼은 뭐 다른 아이템은 모르겠지만 이 세월호만큼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좀 해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그냥 단순히 유가족들의 소식에 제가 좀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세월호 인양 과정 속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조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집중해서 앞으로 더 그쪽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이제 김 기자가 좋은 소식이 될지 정말 뭐 단독이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 유가족과 시청자들에게 꼭 알려야 될 소식을 다시 한번 또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딱 굶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살게 해줘야.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들아서는 언론을 조작하는 일명 정치판의 설계자 이강희 논설주간이 나옵니다. 이처럼 일부 정치인들은 정권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 장악을 시도합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설계했다고 알려진 황용주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 장학회입니다.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게도 할 그날들, 이번에는 5.16 장학회가 왜 언론사 대주주가 됐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960년 4월 12일자 부산일보 1면입니다. 당시 부산일보는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실종됐던 김주열 열사의 사진을 대서특필합니다. 최루탄이 오른쪽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모습입니다. 일면에 실린 이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생중계한 부산문화방송 화면입니다. 당시 부산문화방송은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벌어졌을 때 중계차를 보내 시위 상황을 생중계합니다. 경찰이 중계를 막으려 방송국을 포위하자 실제 중계차의 실황을 받아 방송을 전국으로 내보낸 곳은 부산일보의 김지태 사장실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언론사 역할을 했던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 김지태는 왜 언론사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당시 박정희 정권의 이 언론사들을 모두 넘겼던 것일까요? 박정희와 김지태, 그들의 관계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는 당시 부산일보 주필이었던 황용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구 사범 동기동창이자 부산일보 주필이었던 황용주를 통해 자연스레 부산일보사에 자주 출입하게 됩니다. 황용주와의 관계는 5.16 군사정변 다음 날을 실린 부산일보의 사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군사혁명의 의의라는 환영 사설이었습니다. 박정희는 황용주를 통해 당시 부산일보 사장이었던 김지태와도 친분을 맺게 됩니다.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김지태의 토지와 언론 3사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박정희 정권은 자진 헌납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장학회라는 형태로 언론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김지태의 유족이나 당시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관계자들은 황용주가 이를 설계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황용주의 이후 행보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후 황용주는 부산일보 사장을 지내고 한국문화방송 사장에도 오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언론사의 소유가 5.16 장학회로 이전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잡지 세대 11월 호에 강력한 통일정부의 의지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1964년 11월 11일 구속됩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주장해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당시 박정희 정권. 공영방송 보도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의 박근혜 정권. 언론 장악 시도는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날들 장부경입니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부터 할까요? 예, 강릉시민행동에서 일하고 있는 홍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강릉을 만들기 위해 나타난 풀뿌리 팟캐스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행자 임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국민TV 조합원 기자 쿠포터를 비롯한 국민TV 조합원들의 미디어 활동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IMP터는 조합원이 제작하고 취재한 내용을 방송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미디어의 시작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길 더 IMP터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So give me the sun.